창작공간 본부장 김영원이고요. 반갑습니다. 저희 재단 10년 동안 달려오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다가갔을까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1부, 2부 세션을 들으면서 굉장히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민 여러분들에게 적정한 저점을 찾아서 다가가는 사업이었을까 이런 제의들이 많이 들었고 그것을 예술가나 시민들한테 될까 묻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번 시간에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시민말법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거의 이제 인쇄된 유인물을 따로 준비하게 하지 않았고 그냥 나오시는 대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또 사실 제가 지금 몇 분만 매칭이 되고 11분을 다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거의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좀 소개를 드리고 일단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연이 서울과정 사업하고 인연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이제 한 분씩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여고의 양민희 학생이 이제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참여해서 느꼈던 후에 이야기 좀 주시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일 잘 받아들였다가 본 사람이 진행될 때 좀 참고. 제가 예술적으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고 진학이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예고 진학을 못했어요. 근데 인문계 오게 되면서 제 꿈이 되게 멀어지게 된 거예요. 공부에만 이렇게 치중되게 됐는데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서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뭐 연극을 한다던가 공연을 한다는 그런 자체를 꿈꿔보지 못했고 참여할 기회도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동아리를 선택하면서 제 꿈에 대한 동아리 하면 좋겠다 해서 음악반에 들게 됐는데 이걸 하면서 되게 그냥 내 꿈에 뭔가 다가가는 것 같다. 내가 진짜 내 꿈에 뭔가 한 부분 이루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근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따로 연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학원을 다닐 시간도 없고 이렇게 그런 시간 부모님이 보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제가 그 동아리를 하면서 그렇게 공연을 만들고 계획하는 것은 저희 주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말 좋았지만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공연을 한다고 하면 뭔가 더 많이 이뤄내고 싶고 더 잘해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기 실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지금 공연할 때가 지금 다음 주 그때 하는데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지금 제가 학원을 가야 되는 이유도 시험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많이 힘들어요. 이해해주세요. 또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만날 시간도 많이 없고 네, 제가 앞서 말했듯이 공연 준비에 좀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네, 시험도 망칠 것 같고 공연도 망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할 수 있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양미 학생 이야기할 때 웃었지만 사실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 교육의 현실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이중으로 예술도 잘하게 하고 또 대학교도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세워보게 되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죠. 너무 진짜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걸 하고 있지 않아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점차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그런 기본적 시각 그걸 좀 더
밤에 잠자지 말고 열심히 연구할 수 있다는 꿈꾸는 전국예술가 장선생님인데 우리 김옥자 선생님 그 마이크 좀 전해주시는데 전국예술가에서 어떤 쪽으로 수업을 받으셨나요? 네, 저는 극단 모임에서 그림자야 놀자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셨던 이야기나 아니면 좀 바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네, 제가 작년에 처음 그림자야 놀자를 공부했어요. 그 그림자야 놀자를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주 제가 한 3, 4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아주 그때 그 기분 그대로 정렬이 어디서 그냥 샘솟는지 모르고 또 한 가지 어디 가든지 자신이 생겼 내가 늙었다는 생각은 안 들고 아주 자신만만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그림자의 놀자는 또 그 다문화 가족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 이 그림자의 놀자 하기 전에는 다문화 가족들을 보고 그냥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자의 놀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냐면은 그 나라의 전래 동화를 그림자 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림자의 놀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도 우리나라 못지않은 아주 재밌는 아주 전래 동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공부한 거는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이런데 그림자의 놀자를 공부하고 나니까 그 다문화 가족이 남 같지 않고 내 가족 같고 내 이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 훌륭해 보이고 또 그 전래 동화를 그 나라에 갔어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전래 동화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전래 동화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가 지금 그걸 공부하는 곳이 강서 노인 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종합복지관에서만 하지 않고 서울서 떠나서 각 지역에 다니며 우리가 그 이웃나라 전래 동화를 보여주고 또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가서 당신네들 그 지역 그 나라의 전래 동화를 우리 노인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어린이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또 노인들한테도 보여주고 젊은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같이 세계는 하나로 우리 같이 그렇게 공연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문화 가족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 그 다문화 가족들을 뿐이 아니고 그 다문화 가족이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도 우리 손자하고 똑같이 사랑스럽고 아주 그 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씩씩하고 아주 활발하고 씩씩해요. 우리도 그런 거를 본받아서 나도 할머니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젊은 사람같이 그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같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그 다문화 가족들하고 함께 우리나라 각 지역에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좋은 문화 예술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술이 자신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큰 문제라고 하는 다문화에 대한 또 접근의 해결법까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압동교고 중앙시장 말씀드렸는데요. 최고김 선생님 좀 마이크를 넘겨주시죠. 축제 재밌었죠? 그렇죠? 그때 같이 춤도 추셨나요? 예.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상인이에요. 거기서 장사하는 상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케트가 들어서 앞에서 딱 상호에
이야기만 하겠어요. 상가에 이제 들어와서 아무래도 상가 장사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비다 보니까 아기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왔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일단 상가는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많이 깨끗해지고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아서 더 좋아요. 더 좋고 그러는데 또 아쉬움이 있다. 사람들도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상가에서 그 사람들도 뭔가를 해서 좀 팔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 손님이 같이 들어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런 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움이라고 이제 그거고 이제 또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상가를 딱 세우니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축제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요. 원래 우리가 이제 그 대대적으로 되는 것이 뭐냐면 참관, 그러니까 우리 그 신당에 또 참가가 될 때에 예수가 그거를 이제 협동장을 만들자. 그래서 그 협동장을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해외에서도 팔고 국내 여러 트랙을 통해서도 팔고 아마 수산 방법을 가지고 막 팔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우리 예수가 부자가 될 거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또 돈 많이 벌면 아마 같이 파티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상가가 더 살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총진에 우리 그 김주영 선생님, 한학동교육에서 문창가의 그 뛰어난 솜씨를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참여하게 된 동기하고 또 진행됐을 때 느꼈던 그런 소회들, 그러니까 그동안 부모님이 거기 계시겠지만 예술 프로젝트로 이렇게 다시 만나기 위해서 네, 작년에도 아케이드가 이제 상인분들 얼굴 이렇게 그려주면서 간판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행사에서 이제 상인이신데 저를 이제 소개해 주셔서 제가 이제 거의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 소개해드리는 분들 이제 대자보를 보시면서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내가 이제 잠깐 그 글을 쓰고 상인분들하고 만나고 인터뷰도 해보고 이제 하면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님들도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뒤에 천장 보시면서 뭐 어느 상에 있고 어느 상에 있고 무슨 내용이 써져 있다. 그리고 상인분들도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저희 이제 상회에 그런 거 있다고 이제 자랑도 하시고 근데 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게 이제 처음에 계좌물을 올릴 때 좀 상인분들이 좀 많이 좀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낯설고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또 먼지가 이제 천장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좀 이렇게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좀 하면서 많이 힘들고 했던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도 저 생각이 그런 게 좀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해봐야 사람이 많이 해봐야 익숙해지고 더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런 아케이드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많이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 시민분들도 더 많이 참여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들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 서울 댄스 프로젝트의 시민춘단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고민선 선생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요. 어쨌든 고민선 선생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춤을 되게 좋아했던가 봐요. 다림까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데리고 이제 꼭 춤을 춰 놓으시는데 평상시에도 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댄스 프로젝트의 시민춘단 고희선. 제가 일어서게 된 이유는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뭐 공식적으로 5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 공간에 오니까 제가, 서울 댄스 프로젝트 처음에 이메일로 응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디션을 보고, 그 발표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8번의 워크샵을 했습니다. 근데 8번 중에 4번을 여기서 했는데요. 이제 가슴이 좀 벅차오르고요.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잠깐 비춰서라기보다 그 순간의 기억들이 너무 새록새록하게 나타나서 좀 도저히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댄스 프로젝트 하면서 느낀 건, 한 개인이 가지는 개인한테 공간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서울청에 올 때마다 느낀 건 광화문 쪽에서 저희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있는 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우산이 없었으면 거기 내려오는 계단이 굉장히 드라이하고 사막하고 그냥 입구로만 비춰질 텐데 거기 있는 우산들이 주는 의미는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나 협력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제가 그 서울 댄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8번의 워크숍을 하고 뭐 동호대교서부터 해서 마포대교, 그 다음에 뭐 북촌, 홍대,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횡단보도 뭐 시간 초를 재면서까지 하고 육교에서 하고 내일은 이제 팔각정에서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제 딸아이하고 그냥 그 공간에 갔으면 그 공간을 그냥 한번 보거나 문화의 수혜자 높이 하면 그냥 문화의 수혜자죠. 아, 잘진 건물, 좋은 건물 이렇게 됐을 텐데 댄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하고 워크숍을 했던 같은 춤단분들 또는 일일 참여를 하셨던 분들 또는 즉흥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과 그 공간에서 느끼는 소통감이 굉장하더라고요. 그 소통감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고 물어본다면 일단 오늘도 제가 광화문에서 여기까지 쭉 걸어오면서 저만의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의 딸아이하고 이렇게 춤을 추고 이런 공간을 가졌고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했다 라고까지만 하면 그냥 그거는 그냥 퍼포먼스 한번 한 건데 더 나아가서는 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저희가 4번의 그 빌라 댄스를 했는데 그 시간에 그 전날에 저는 분명히 거기서 전철을 타고 그냥 이렇게 갔을 텐데 그 시간에는 전철 안에서 저와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한 사람들한테 당신 오늘 퇴근길에 당신과 내가 있는 공간이 좀 더 재미있어지고 이야기가 있어지는 공간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도 동참하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춤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한 호응을 줬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간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쌓이면 지난주에 했던 마포대교 구간에서의 그 댄스 프로젝트 저희가 이렇게 워킹으로 2번 완곡했던 구간에서의 의미만큼 있을 것 같아요. 마포대교가 자살률이 1위고 저도 직장이 여의도였는데 여기 아까 학생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살기 힘듭니다. 월말이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통장에 분명히 돈은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되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요. 술 먹고 거기도 이렇게 혼자서 많이 걸어가보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상념에 잠기고 이게 이랬었는데 그 다리가 재미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렇게 흥겨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그 다리에 있는 개인, 그 다리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사람들을 본 그 시간, 그 공간을 지나는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춤이 뭐 저를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바꾸고 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몸무게 한 5kg 빠졌어요. 뭐 온갖 다이어트를 다 해보고 해도 맨날 다이어트는 안 되고 다 인프만 되고 막 그랬는데 살이 좀 빠진 거 있고요. 내가 음치, 박치, 몸치입니다. 근데 8번의 워크숍으로 그렇게 돼서 나름대로 익혀서 같이 가는 그 댄스 프로젝트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 댄스 프로젝트를 그러면 저 댄스 프로젝트의 춤단 말고 개인으로서 볼 때 문화를 공유하고 상의하는 사람을 볼 때 저 나름대로 그동안 제 딸아이하고 같이 뭐 미술관, 박물관 여러 가지 다녀봤는데 가장 액티브하고요, 가장 임팩트가 가장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성이 가장 있고 기억이 관상이 가장 오래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워크숍하면서 제 딸아이와 제가 찾던 명찰입니다. 8번 내내 찾았는데 저희 딸아이를 제어하는 요즘에 가장 큰 구호는 너 이러면
집단 토요일날 못 간다 얘기하면 모든 얘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다 끝납니다. 숙제 다 하고 일찍 잘하고 저도 좀 제어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회식 있는데 알아서 해. 토요일날 못 간다. 그럼 바로 일찍 들어가는 거죠. 그 기억이 굉장히 남고 나중에 저희 딸아이가 언젠가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회될 사람한테 자네는 춤을 아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감사하고요. 말씀하실 때 그 공간에 대한 그 새로운 이해 이런 얘기 중에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춤만 생각했는데 춤을 춤으로써 그 장소가 새롭게 비춰진다고 얘기하고 또 춤을 출 때 다른 타인들을 바라봤을 때 시각들이 소위 이제 그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죠. 정말 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적 변화 이제 가는 그런 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예술로 희망 교육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 취약계층들 그런 분들도 이제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돕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서울 튜티 앙상블 예술학부로 계시죠. 그런 아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지현 선생님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튜티앙상블 김지현이고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한 이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3년 전, 만 3년 전부터 이 사업에 함께 하게 됐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아주 그냥 간단한 제 소감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러 왔을 때 서울문화재단 분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이 중에서 천재나 영재나 또는 뭐 굉장한 재주를 가진 아이가 있으면 좀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그렇게 걷고 오지 않죠, 현재는. 그리고 저도 못 컸는데 제가 또 얼마나 키웠겠습니까만은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아이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나는 굉장한 재주와 굉장한 천재성이 있는데 우리 부모 때문에 또는 집이 힘들어서 내가 그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 사춘기 시기와 맞물린 그런 어떤 아쉬움, 원망 내지는 반감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건지 그 말처럼 무대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양만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천재이든 영재이든 간에 이건 정말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고난이라 하면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군대에 붙이고 앉아서 연습을 오래 해야 합니다. 악기를 배우려면.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내가 꿈꿔오는 그런 연주자의 모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적성에 맞는지 또는 맞지 않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할 수 없다는 것에 모든 것을 핑계를 두고 막연히 내 꿈을 거기에 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 참 다양한 마이엘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봤고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있었지만 한 번도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에 그 아이가 어떤 수준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저의 의도가 아니었고 또는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 사업의 취지가 아니었고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음악을 하고 싶어, 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 또는 이건 엄마가 나 갖다가 안겨줘도 난 싫어, 이거 나 이런 건지 몰랐어 라고 스스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상 가장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나도 피아노 배워, 나도 뭐 해 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들 간에 자존감을 찾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적응력이 늘어난다는 것,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밝아진다는 이야기도 직접 제가 들었고요. 그런 면을 통해서 이것이 천재 영재를 가리는 그런 길러
완성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골고루 어떤 기회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찾아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는 예산이 물론 줄고 있어서 세 번째 해에는 조금 더 예산이 줄었긴 하지만 가끔 생각하는 것이 과연 100% 지원만이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 부담 없이 가기만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학생들도 결석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고 일단 엄마가 두드려 보내질 않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이걸 얼마를 줬는지 그냥 안 가리하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잘 가거라 하면은 그 아이는 책을 들고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나이 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보통 집에 피아노가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저는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려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오는 그 부분에서 떼어서 학생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학원비를 내주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모든 어떤 완벽한 복지는 오히려 그것을 꼭 그걸 다 뭉뚱그려 복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복지라는 것은 맞춤형 복지, 다시 말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가 거기에서 그만큼 아꼈다고 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또 다른 과외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소중함을 조금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제 바람이고 그 다음에 지속성 있는 사업. 악기라는 것은 1년 이상 배워봐야 또 아는 것이니까요. 지속성 있는 사업. 또 빨리 말씀을 주자면은 1년 내내 악기를 배운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무대에 올린다거나 저희가 한 번 음악 캠프는 했었습니다. 그런 캠프라든지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이들은 목적이 있어야지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이번에 송년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그 앞에 나가서 체면 부릴 수는 없지. 연습을 해야지. 또는 어머니 아버지 모셔서 이런 즐거운 걸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꼭 피아노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함께 노래를 해도 괜찮고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화두가 모두 다 문화융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문화융성이 단지 5년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나가다 보면 지금 보신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문화융성을 향유할 만한 미래 국민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회를 가고 또는 부담스럽게 비싼 돈을 내고 어디서 듣지 않더라도 내가 작은 악기 하나를 다룬다거나 누군가와 함께 노래를 한다거나 공연 장소에 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나무 키움도 중학생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올 수도 없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더더군다나 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꽃나무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이 문제만은 아니지만 제가 염려하는 바는 어느 날 모든 학생의 머리 안에는 문화라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옵션이 될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융성을 하든지 행복을 하든지 그게 될 것이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연령층은 이미 다 할 줄 알고 또는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본다면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맞춤형이고 미래지향적인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 그런 예술교육, 그 다음에 또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나오는 폐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다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하겠습니다. 간악 저희들이 어린이 예술장관 놀이터 말씀드렸는데요. 간악 리더맘이시고 지금 후세 자녀를 두고 계시죠. 이상한 선생님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장놀이터 이상훈이고요. 지금 리드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상장놀이터라는 곳을 알게 된 건 이제
이제 버스 지나가는 마을버스였는지 알게 됐는데요. 광고를 보고 그게 몇 년 전인데 근처에 이제 무슨 실내놀이터가 생겼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지나고 어느 날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좋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2년 전부터 아이를 데리고 많은 그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쯤에 저희가 미드밤이라고 운영위원회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만큼 또 다른 어떤 활동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자주 가는 공간인 만큼 저도 어떤 활동을 하고 싶었고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저희 아이도 참여하고 다른 아이도 참여하는 많은 활동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활동에 체험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술 프로그램 같은 걸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단기나 장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희가 작가님들이 오시면 같이 도움을 드리고 또 노력을 합니다. 제가 거기 이제 몇 년 동안 참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공간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창작 놀이터라는 곳이 아이에게 어떤 그 이벤트성으로 오늘 가면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멀리서 오는 이벤트 때문에 오는 아이들보다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곳에 꼭 일이 없어도 꼭 학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진짜 공간이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는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 처음에 초기에 이 공간을 알리기에 접근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골목 안에 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에 내려서도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들 만큼 좀 골목 안에 있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주차 공간도 그렇고 너무 좀 불쌍한가요? 좀 돈이 드는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아이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술 활동 같은 것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거는 이용하는데 그게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만 예술이 꼭 미술에만 제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적으로도 이제 선생님들도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소재적으로도 많이 좀 제한을 주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얘기를 하기를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신체를 좀 움직이면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음악이나 또 무용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들을 제가 모아서 갖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아까 저기 먼저 반 학생처럼 저희 아이가 지금은 그 상상 놀이터를 즐겁게 이용하고 있지만 또 그곳을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가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언제든지 이게 창작 놀이터에서 자기가 쉬고 마음을 쉬고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기 그 가나구리 창작 놀이터는 원래 동사무소였죠. 근데 동사무소를 이제 모델링해서 이렇게 창작 놀이터로 만들었는데 정말 작아요 규모가. 저희들 욕심나서는 좀 더 이제 증축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건물의 너무와 이런 것 때문에 증축도 좀 어렵고 저희들이 아마 그런 공간의 필요성들 때문에 이렇게 좀 더 확장하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차차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의 의미 이게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꼭 문화예술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그 삭막한 세상 속에서 갔을 때 좀 편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창작 공간에 모두 다 원두커피를 거의 내리거든요.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통이 있는데 불을 또 하실 분은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가서 창작 공간이 선뜻 이렇게 그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술관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닌 것이 그래서 한번 직접 비춰보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니까 왠지 막 거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냥 저는 문화재 분야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좀 가치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아무래도 이제 문화재단 같은 이런 조직으로 어떤 문화를 바꿔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이제 작은 조직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창조적으로 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문화계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일들을 찾다가 서울문화재단은 홈페이지도 자주 보고 하는 거라서 메모리 인 서울이라는 것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분야 쪽에 있었으니까 지금 서울에 근현대 문화유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훼손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들도 없어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서울이나 서울의 기억 문화, 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빨리 없어질까,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답하라 1997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사라지고 향수로 느끼는 그 처음조차도 너무 짧아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문화재 분야 또는 문화재청? 이런 데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이제 어떤 인류학자나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민들한테 그 시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서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채집해서 기록하고, 또 지금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서울도서관 같은 데서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서울 시민들이 직접 듣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약간 다른 건 직접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아니고 1차적인 콘텐츠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이 더 풍부해질 수도 있고, 또 예술가들이 그걸 듣고 그 서울에 있는 기업들, 역사책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서울 시민으로서 느끼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을 아카이브로 구축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까 해서, 저는 그쪽에서 약간 일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용기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지속적으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그맣게 기획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각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 항상 매년 굉장히 많은 연구 보고서 같은 거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정말 25개국 각 지역에 대한 많은 연구 보고서들도 있을 텐데, 저희 같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창작하시는 분들이 그것들을 자가자기가 너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것들을 또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술하시는 분들이 찾아내서 그걸 또 하기가 너무 힘드신데, 이 메모리 서울은 좀 더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좀 바라는 건 저희가 이제 10차 교육을 받고요. 또 지속적으로 워크숍 해주시니까 그것들로 서로 네트워크하면서 고칠 점도 고쳐나가고, 저희가 아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 계시지만 어떤 인력자로서 구슬체력 같은 걸 배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도 고쳐나가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매년 쌓아지는 걸로 그런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더 풍부해질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서울 토박이인데, 제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서울에 대한 내 기억이 뭘까, 내 유년 시절의 기억이라는 게 있었을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는데도. 제가 이제 파일럿으로 파일럿 활동이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 마지막 나는 달동네가 있거든요. 백사마을이라고. 이제 거기가 이제 1960, 70년대 말에 그 서울에 이렇게 환경재건 같은 재개발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주를 시켜버렸고요. 그 철거민들이 거기 가서 32평 땅을 4평으로 나눠서 천막을 치고 살아라. 그래서 거기에 무조건 트럭을 타고 오셨던 분들이 천막에서 사시다가 자기가 직접 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그런 기억들은 저희도, 또 저희 아이들도 과연 문화유산까지도 훼손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그게 가치가 없는 걸까? 그게 100년 후, 200년 후에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뜻깊고 그렇기 때문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너무 스텝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비전공자니까 아무래도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이것들이 어떤 일체적 콘텐츠로 또 예술가들한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접근성을 좀 더, 지금도 뭐 도서관에 그런 아카이브 시설을 구축하고 하시지만 사실 홍보가 좀 더 돼야지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예술가들이 그걸 직접 찾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뭐 지리적으로 혜택을 좀 받지 못해서 이 문화 향수를 거의 이제 갖지 못하는 분들이죠. 뭐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게 대대적으로 이제 중앙정부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문화 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굉장히 이제 사실은 엄청난 규모로, 꽤 큰 규모로 저희 보고 싶었던 뮤지컬, 뭐 영화 보기, 책 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또 이제 저희들 기획 사업이라고 해서 직접 요기도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찾아가서 또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런 문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바우처 활동의 자원봉사자로 계시는 이은경 선생이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는 이은경입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제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용기라고 생각했나 왜 온다고 했는데 지금 막상 후회가 살짝 되긴 하는데요. 그냥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경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기도 하고 지금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시작은 제가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아팠을 때 제가 접했던 게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저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그걸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었고 그냥 살아가기 너무너무 바빠서 그때 그건 그냥 있는 사람들 얘기 또는 전공을 했거나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공연을 보게 됐고 그 공연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거의 차이일 뿐이지 내가 가진 환경이라던가 타이틀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가치라는 게 얼마만큼 큰 의미를 주는지 직접 제가 체험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제가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주기에 급급해서 그거를 진짜 다 받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투덜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입장이 바뀌어보니까 제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느끼지 않은 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본인이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가는 거고 형식적으로 그냥 뭐 조금 나아졌네 이렇게 내가 좀 느끼는 정도지 내가 참여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느껴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도 몰랐었고요. 또 제가 공연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조금은 문화에 대해서 나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다. 어떤 정도까지 들어가냐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겨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티켓을 예매해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던가 뭐 시놉시스를 읽어본다던가 거기에 나온 게스트라던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그러니까 더블 캐스팅이라던가 여러 배우들이 이제 역할을 바꿔서 할 때 어떤 느낌을 주는가 그리고 조명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그리고 용어라던가 매너라던가 그리고 티켓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게 정말 속이 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티켓을 지금 한 3년 동안 모으고 있는데요. 정말 저한테 저희 아이를 빼고 진짜 저한테 정말 소중한 선물이 티켓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을 때는 당연한 거고 그게 내 거인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막상 내가 위치를 바꿔서 누군가한테 봉사를 하고 누군가한테 어떤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그분이 그거를 받고 고맙습니다. 제가 받을 칭찬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은 참 그런 걸 참 되게 삐까삐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냥 공짜로 생긴 표 와서 보고 가는데 뭐 감사를 해. 감사를 못해요. 감사란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잃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얻은 게 더 많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이런 느낌들,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요즘은 카스가 전부 다 공유를 하시니까 카스에도 글을 올리고 문화의 가치는 본인이 직접 느끼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저희같이 소외되고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찾아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봉사활동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 직원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에 대한 앞으로 이제 기획하고 또 사업들 진행하시는 친구들 보면 정말 더 좋아하지 않으면 좀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움직여야 되는 것도 많고 반가워 그러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또 행정 작업은 또 그 사무실 가서 컴퓨터 작업하고 현장 따로 나가서 또 해야 되고 아마도 이제 그런 힘들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이제 이은경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보람 이런 것들 큰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일 창작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 주변에서 저것이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다가 이게 들어오셨다가 예술가가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오늘 오진 않았는데 금천에 있었더라고 하는 입추 재원하기 말하면 입추 예술가죠. 수년 전만 해도 그냥 가는 직구분들이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술적 끼가 발생 나와서 결국 급기야 예술가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잠깐 하지 얘기했는데 성북에 갔다가 오늘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 급히 초청을 했습니다. 성북 창작센터에서 커뮤니티 옥상 텃밭도 하시고 음악도 하시고 1년 내내 이제 사업 프로젝트를 아마 또 다큐멘터리로도 모으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유민희 선생님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듯이 성북구 주민이 딱 맞는 저의 그 소개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성북구 주민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원래는 좀 다른 동네 살다 성북구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마찬가지 여기 계신 주부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사를 오면 제일 먼저 사귀는 사람들이 아이 학교 학부모예요. 아이 학교 학부모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거의 학교생활 똑같잖아요. 부모들 아이를 학교 보내면 잠깐 만나서 차 마시고 점심 먹고 아이들 올 때 되면 빨리 흩어져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하고 숙제시키고 이런 일상을 보내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사나 저희 큰아이도 있고 둘째 아이도 있는데 큰아이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둘째 아이 때는 점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데 그 순간에 성북예술창작센터라는 공간이 눈에 띄어서 제가 첫 3년째 거기 다니고 있는데 첫 해는 아이들을 위한 이제 예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저렴하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의 상담비만 받으시고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나는 나에서 아까 말씀하신 원두커피를 먹는 그런 사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연하게 아시는 작가분이 거기 입주를 하셨길래 어머 작가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텃밭을 좋아하니까 집 근처에 텃밭이 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하시면 어때요? 이제 막 작가를 좀 쏠랐어요. 작가 보고
작가님이 저기 옥상에 텃밭을 만들으라고 군대가 와서 이제 키우겠다고 작가를 꼬셨어요. 작가가 어떻게 센터에 계신 분하고 말을 해서 이제 그걸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게 되면서 저희는 작가, 입주 작가와 함께 협업을 한다고 해야 되나? 협업을 하는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작년을 보낸 거예요. 작년을 보내고 나서 이 센터 창작센터가 입주 작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작가분이 저랑 같이 작업을 했던 작가분이 입주를 안 하시게 되셨어요. 입주를 안 하게 됐는데 매니저분께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한번 하시면 어떻겠냐고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저랑 작년에 했던 선생님들을 이제 하시면 어떠냐고 자꾸 권유를 해주셔서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좋다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옥상에 그 텃밭을 다시 하자고 하면서 그런데 또 매니저분께서 바람을 넣어주시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민 커뮤니티 사업이 있는데 한번 응모를 해서 시민들이 뭔가 창작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덜컥해서 올해는 저희가 주가 되고 작가님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영화 감독님을 한 분을 섭외를 성북에 사시는 영화 감독님이 있어서 한 분 섭외해서 같이 단두를 찍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성북구 주민이었고 센터에 그냥 놀러 갔다가 이런 공간이 참 좋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을 뿐인데 얘기가 발전이 되고 하면서 거기가 알게 모르게 제가 저는 정말 학교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센터를 오면서 다른 사람 내가 학교 이야기나 학교 선생님 얘기나 아이의 성적 얘기를 안 해도 되고 내가 작물 이야기도 하고 사람 사는 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작가하고 이런 저랑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면 너무 좋고 즐겁고 나의 새로운 모습 있잖아요. 엄마가 아니고 주부가 아니고 나라는 나 혼자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시민 작가분하고 협업을 할 때 살짝 기타를 배웠어요. 창작센터에서 음악으로 소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부들과 학생들 대상으로 악기를 가르쳐줬었는데 기타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도 살짝 배워서 연말에 공연도 하고 잘 못하지만 무대에서 공연도 한번 했고요. 그때 그 인연으로 거기 같이 공연했던 친구들이 또 다른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텃밭 활동을 하고 저랑 기타를 쳤던 분들은 다시 또 밴드를 만들어서 센터 지하에서 열심히 밴드 연습을 하고 땀땀에 공연도 하시고 싶어 하셔서 어저께 오셨던 게 뭐냐면 저희는요 옥상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우리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하나의 그 시민들이 오셔서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도 달빛수다라는 걸 했었고요. 작년에는 그냥 프로그램 없이 정말 수다만 떨다가 잘 먹고 그 옥상 텃밭에서 난 채소나 뭐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음식을 장만을 해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때 많이 오셨어요. 외유 주민들이 오셔서 저녁에 같이 한때를 그 재단 옥상에서 보면요. 서울에서 아파트 불빛이 잘 안 보여요. 거기가 저희가 텃밭 이름이 내부순환 텃밭인데 옥상에서 보면 이게 내부순환이 쭉 보여요. 내부순환 도로가. 내부순환 도로만 보일 뿐이지 아파트 불빛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곳이라서 그 옥상에서는 그나마 좀 어두운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모여서 수다를 떨었고 올해도 수다를 떨지 않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수다만 떨고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작물들에게도 뭔가 해주자. 작물들의 음악회를 준비를 해서 저희 참여하고 있는 저희 텃밭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13분인데요. 그 13분들의 엄마들의 자녀들과 아시는 분들과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저께 6명이 같이 리코더 합주를 했어요. 리코더 합주하고 중창도 하고 그리고 저희 텃밭에 계신 분들이 또 색소폰도 배우신 분이 계셔서 그것도 센터에서 배웠어요. 작년에. 그래서 센터에서 배워서 연습하시고 하셔서 색소폰 연주도 하시고 저랑 같이 기타 치다가 밴드 하셨던 분들 펀밴드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밴드 공연도 해주시고 그래서 얘기하고 토크쇼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러고 사는지 맨날 와서 우리 이 땡볕에 왜 탑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더운 데이 바빠 죽겠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애들 시험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내려가서 밴드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과 생활은 정말 분리가 돼서는 안 되고 분리가 된다는 게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오면서 야 농사는 종합예술이야 종합예술 과학도 해야지
미술도 해야 되지, 생물도 해야 되지, 화학도 해야 되지, 왜냐면 농약도 나는 거니까. 뭐 이런저런 다 하면서 모든 종합 세트인데 뭐 그런 얘기 저희가 자조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정말 센터에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밴드를 하면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도 기타 치면서 완전히 바뀌었고 농사를 지으면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이 학교와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게 있구나. 엄마가 아닌 주부가 아닌 뭐 그런 게 아닌 내 생활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되게 활기도 생기고 했는데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요. 예술창작센터라는 공간이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공간인지 좀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나요? 네? 사회자님 답변을 네. 아니 왜 제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요? 입주 작가들을 위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활동을 하거나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공간인가? 이렇게 조금 궁금해서요.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좀 그거는 이제 그 예술가 그리고 그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유인 스님 같은 분들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센터를 찾았을 때는 이 공간이 입주 작가들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입주 작가님들이 다 스튜디오가 있으시고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고 그 작업의 혜택으로 저희 아이가 뭐 음악 수업을 듣는다든가 미술 수업을 듣는다든가 저희도 뭐 악기를 배운다든가 해서 저는 입주 작가들의 공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작년 올해 활동을 하면서 이 공간은 입주 작가들의 공간이 아니라 성북구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게 맞고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제 생각에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를 정말 우리 집인 양, 제 집인 양 참 활개치고 다니고 정말 막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입주 작가님하고 약간의 이제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입주 작가님들은 그 공간이 본인들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이 와서는 항상 이용하고 나가시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와서 아이가 즐겁게 하루 종일 놀다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제가 송풍예술창작센터를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런 거 하면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수업을 와서 수업을 하는 사이에 엄마는 잠깐 쉬지만 수업이 끝나면 싹 나가요. 그리고 조용히 해,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다가 나가야 되는 공간이지 거기에서 막 뛰어다니거나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수다를 좀 많이 떨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작가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좀 그거예요. 정말 작가하고 저희하고 시민하고 경계없이 정말 같이 문화를 참여하는 사람들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 유인 선생님께서 그 1부 섹션, 2부 섹션을 들었으면 아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못하실 텐데 좀 그 예술가 입장에서는 또 이제 창작에만 좀 전념할 수 있는 창작공간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작공간을 통해서 작가는 시민들을 통해서 또 시민은 작가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정말 얻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사실은 예술가를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지금 사시는 거잖아요. 지금 늦게까지 기다렸던 우리 지금 하이소울 페스티벌의 자원 활동가시죠. 원래 그 축제의 자원 봉사자는 축제의 꽃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꽃 중에 꽃 리더 자원 활동가 최재 선생님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니까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하이소울 페스티벌 리더 자원 활동가로 활동했던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이소울 페스티벌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서 작년에 이제 자원활동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분들보다 오히려 좀 더 하이소울 페스티벌을
피상적인 부분밖에 볼 수 없었다는 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서 시민으로서 볼 수 있었던 점과 또 자원활동가로서 볼 수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으로서는 일단 저는 어떤 공연을 본다거나 아니면 퍼레이드라는 그 단어를 상상했을 때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공연과 퍼레이드 이외에 어떤 다른 나라의 공연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퍼레이드 같은 걸 볼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최대 장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원활동가를 안 하고 서울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먼저 안 왔더라면 오히려 참여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게 왜 이제 그 하이서울 페스티벌 이름이 브랜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대규모의 도심에서 대규모의 퍼레이드를 하고 그런 큰 공연들을 하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좋은 활동일 수도 있지만 그걸 모르고 있던 사람과 그리고 그걸 즐기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과 사회적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브랜딩 차원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접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활동가로서는 제가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10년 정도, 10번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 자원활동가들이 그 기간 동안 그 자원봉사자와 많이 다른 개념이라고 저희 담당하셨던 직원분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참여를 하는 거고 이 축제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일을 해주러 온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축제를 하는 기간 안에는 우리는 뭔가 활용되고 일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리더 활동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활동도 많았지만 그 일반 활동가들은 그 당일 7일 동안만 와서 축제를 정말 직접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기만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들에 계속 처해 있으면 내가 여기에 뭔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보다 뭔가 내가 일을 하러 왔고 내가 뭐 자원활동가라는 타이틀, 뭐 이력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온 것 같은 기분이 먼저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자원활동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자원활동가들이 그 기간 이외에도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형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이서울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경쟁률이 7대1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그것이 말씀대로 축제를 통해 자기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 만약에 최재형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역으로 이게 학교에서 필요로 안 쓰러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봉사로 하고 수입의식이 없이 이제 있다 보면 정말 이제 뭐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 연습할 때 물어보는 것들이 정말 축제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럼 그 7명 중에 1명 정도만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고 말씀대로 조금 전통을 가진 자원봉사자 체계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로 유럽 쪽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70살, 80살까지 자원봉사를 하는